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 및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영양사 위생사 면허 및 보건교육사 조리기능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코스워크로 공중보건학 네 번째 시간 감염병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병 발생설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질병의 발생설은 종교설, 점성설, 장기설, 접촉감염설, 미생물 병인설을 거쳐서 다요인설로 발전돼 왔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설을 보면 천벌설 또는 신벌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악신과 선신에 의존하던 시대로 자연숭배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점성설 시대로 넘어갔는데요. 이때는 우주설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때에는 언뜻 볼 때는 이게 종교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점성설이 들어올 때는 이미 인간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고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 이성에 호소하느냐 않느냐는 사실상 이 가와 나에서 획기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 이후에 발전되는 이 과정은 모두 바로 이 인간 이성에서 시작된 변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나다라마바의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점성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 이성이 개입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점성술 이런 것들이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 질병, 기아, 전쟁 발생 등이 일어나고 뭐 위인이 탄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장기설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이때는 이미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는 것이 나쁜 공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종교설이나 점성설 시대까지는 그래도 미지의 어떤 자연력 이런 거에 의존했는데 반해서, 장기설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물리적이고 또 이 자연 현상에 대한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또 엄청난 변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공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오장육부 할 때 장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나쁜 공기라는 시대에서 감염병은 나쁜 공기로 발생한다는 설로 환경위생에 대한 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장기설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 현대과학에서 볼 때는 상당히 터무니없는 얘기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과학에서 볼 때도 뭐 100%다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접근 시각에서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 감염설 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질병 전파의 기초를 마련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페스트가 환자에 의해 전파되며 성병의 유럽 전역에 전파되는 것에 대한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우리가 감염병 그러면
이 수렵 채취시대처럼 사람이 떨어져 살 때는 감염병이라는 개념이 별로 발생할 수 없죠.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모여 살기 때문에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정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사실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촉 감염설은 대단히 이제 그 실제에 많이 접촉을 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감염병 그에 대한 획기적인 이제 그 변화, 즉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 바로 이 미생물 병인설 시대가 된 건데요. 이제 미생물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내가 이 세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균에 의한 것이 이제 맨 처음 등장을 하죠. 레빈후크가 현미경을 발견하면서 파스틸에 이제 미생물설이 나오고 코흐의 결핵균설, 탄저균설, 콜레라 병원체가 이제 발견되는 그러한 것을 필두로 해서 세균이 바로 감염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는 사실상 그 생물이 아닌 것에서 생물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로 미생물 병인설 시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생물은 미생물에서 발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학설이 확실하게 이제 굳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요인설, 복수병인설 이게 이제 지금 현대에 그 지향되고 있는 반대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병 발생은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없고 그 질병의 관계에는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대에는 복수병인설이 지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 발생의 3요소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 병인,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숙주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병인은 감염원에서 환경을 거쳐서 숙주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의 시간에 그 얘기들이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가고 생성 과정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염병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병원체, 그 다음에 병원소, 병원소에서 병원체가 탈출해서 전파되고 새로운 숙주로 침입해서 새로운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력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감염병 생성 6대 요소가 이제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역시 시험에 자주 나기 때문에 이 순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병원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체의 종류는 크게 이제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원충동물. 이 원충동물은 세포가 하나인 주로 이제 단세포 그 동물이에요. 프로토조아라고 하는 종류는 이지라메바, 말라리아 이런 이제 병과 관련이 있다. 그 병원체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조아라고 구분하는 것은 기생충 종류하고 관련이 있고 모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곰팡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보다 조금 발전한 게 진균이에요. 이 진균은 광합성이나 운동성이 없는 생물, 즉 곰팡이류, 그 다음 이제 무좀,
이제 백선 칸다나증 이게 피부병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균에 의한 것이다. 얘도 이제 거의 단세포 생물은 아니지만 그 이제 보다 더 크기로 볼 때 작고 또 그 생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생물은 생물이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 정도 균이고 세균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완전히 생물체가 되죠. 결핵균,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페스트균, 한센병균, 트라코만데 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 내 이제 그 의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류케차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또 양충병, 이거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하죠. 로키산 홍반열 이런 것들이 이제 리케차에 의해서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케차는 세균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실제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모호해요. 생물은 생물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물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모호한 게 왜 그러냐면 얘가 세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얘 스스로가 살아 있거든요. 세균 자체가 독립적으로 살아 있어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완벽한 생물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얘가 생물이라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일단은 미생물의 범위에 넣고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홍역, 광견병, 이 공수병이라고도 하죠. 광견병에 걸리면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수나 목욕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수병, 물을 두려워하는 병이다라고 해서 공수병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광견병입니다. 왜냐? 광견병은 99.9% 이제 말이 99.9% 제가 그 말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99.9%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00% 사망에 이릅니다. 지금 뭐 사기의 암, 뭐 그 췌장암 이런 거 그것도 100% 죽진 않아요. 그런데 광견병은 걸렸다 하면 사실상 100% 죽습니다. 99.9%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그건 여담이고 폴리오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천연두라고 했던 두창 지금 현재 이거 WHO에서는 두창은 없어졌다고 선언은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생물학전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물학전을 하는 쪽에서는 이 균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는 얘들이 소멸됐지만 이 자체에 대한 정보는 그 지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유행성 이하선염 그러면은 볼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하선이 뭐죠? 이하선 우리가 편도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죠. 그 목 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본 뇌염, 인플루엔자, 수두. 이 수두가 우리가 그 대상포진의 그 기본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예요. 이제 풍진, 에이즈는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뭐 그 질병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뭐 큰일 날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선 병으로 우선 분류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은 옛날에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난리 법석인 코비드-19, 코로나19균도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병원 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병원 소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병원체가 이 의의를 살펴보면 병원체가 생활, 증식, 생존을 계속해서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저장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생사 시험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이제 그 면허나 자격증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 누구냐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원소는 이제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병원소가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이제 숙주, 신숙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신숙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쪽은 병원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반 동물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병원소의 종류는 인간 병원소가 있고 동물 병원소가 있고 이제 기타 이제 토양도 이 병원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인간 병원소를 살펴보면 첫째로 현성 감염자. 이 현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날 현자로 해서 나타난 감염자. 이걸 우리가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발현성 감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는 첫째로 은닉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은닉 환자는 감염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환자예요. 이거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신고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환자를 은닉 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닉 환자는 환자예요. 단지 정부 기관이나 그 병원에서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환자인지를. 두 번째로 간과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임상 증상이 너무 빈약해서 미약해서 환자인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환자예요. 이거는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인도 워낙 증상이 미약하고 또 어쩌다가 그 병원에서 포착됐다 할지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증상이 미약해요. 이런 환자를 간과, 그래서 이제 환자가 아닌 거로 생각하고 간과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전국이 환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의 환자가 전국이 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성 환자는 감염력하고는 관계없어요. 임상 증상을 확실히 보이는 환자를 현성 환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성 감염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균량이 많아요. 그리고 병원력이 높고 숙주 면역력이 낮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연성 감염자가 있는데 무증상 감염자라고 얘기를 하죠.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임상 증상이 너무 미약해서 본인이나 타인이 환자라고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간과 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 환자예요. 그러므로 행동이 자유롭고 행동 영역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많은 지역, 넓은 지역에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때는 이제 균량이 적고 병원력이 낮고 숙주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증상은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일본염, 폴리오, 소아마비죠.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성홍열 이런 것들이 불연성 감염자가 많은 질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균자가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균자예요. 글자 그대로 보균을 하고는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환자가 아니에요. 불연성 감염자하고 전혀 달라요. 불연성 감염자는 환자인데 알 수가 없는 거고, 보균자는 거꾸로 이 균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거예요. 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구보균자.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구보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 증상도 환자와 이제 달리 증상이 없죠. 그러나 이제 환자와 비슷하게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고 전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건강보균자는 불연성 감염자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보균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보균자를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균자를 첫째로 잠복기 보균자, 병후 보균자, 만성 보균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이제 잠복기 보균자는 주로 호흡기계,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볼거리, 수막구균성 수막염,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감염이 되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으로 잠복기 동안에 병원체를 발생시킨다 라는 측면에서 이 잠복기 보균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병후 보균자. 이제 이 병후라고 하는 것은 질환 걸린 이후에 고쳐진 거죠. 병에 지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 병을 이기고 회복기에 들어있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감염병이 이미 경과를 하고 임상 증상이 전부 소실된 상태예요. 그런데 병원체는 배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주로 소화기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성보균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염, 폴리오,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콜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을 받긴 했는데 증상도 없고 발병도 하지 않은 측면에서 아주 그 관리가 어려운 환자예요. 이런 환자를 우리가 이제 그 만성보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 개선이나 예방 접종이 특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소에서 인간병원소 다음에 동물병원소를 보겠습니다. 동물병원소 가장 중요한 게 쥐예요. 페스트, 발진열, 살모넬라증, 렙토스피라증, 석교는 이게 쥐서자를 쓰는 거거든. 쥐가 물었다는, 교가 이게 물다 그런 뜻이에요. 쥐가 물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물리적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핵, 탄저, 파상열, 브루셀라라고 하죠. 예, 살모넬라, 이런 것들이 소에 의해서, 돼지에 의해서 일본염, 살모넬라증, 파상열, 여기 소에서 브루셀라증이 파상열이죠. 소에서도 발생하는 것이 돼지에서도 발생한다. 여기에서 일본염은 돼지에 의해서 일본염이 직접 전파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뭐에 의해서 일본염이 전파되죠? 주로 목에 의해서 전파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느냐면, 일단은 말라리아 그 어떤 일본염의 어떤 그 병원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기가 물어요. 그 모기가 물면서 그 피를 통해서 말라리아 이제 균을 흡입을 하죠. 그거를 그 균을 보균한 모기가 돼지를 물어요. 그럼 돼지한테 피가 교환이 되면서 돼지가 이제
그 일본리엄에 감염이 되죠. 거기서 이제 이 돼지가 일본리엄하고는 아주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일본리엄 그 균이 아주 그 대폭 증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리엄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뭐 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본리엄 바이러스가 대폭 증강을 해요. 그거를 이제 다른 모기가 또 물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균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모기가 돼지를 물은 뒤에 사람을 물면 이제 바로 일본리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고, 개가 광견병, 공수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소한테도 탄저가 있었죠. 예, 양에도 탄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에 있었던 파상열이 양한테도 있다. 말 역시 탄저, 그리고 살모넬라증. 소한테도 살모넬라증이 있었죠. 돼지한테도 있었고요. 예, 이게 역시 그 말에도 있을 수 있다. 고양이 역시 살모넬라증이 있고 석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가 석유증하고 뭔 상관이 있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톡소플라스마증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병원소로 생각이 되지 않는 토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토양이 병원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스포 형성군, 스포는 우리가 아포라고 하는 거죠. 이 아포는 뭐죠? 아포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곰팡이 같은 그런 포자를 형성하는 것을 아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파상풍, 보툴리즘, 구충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구충이 뭐죠? 구충. 예, 구충 대표적인 게 십이장충이에요. 이제 통상 우리가 구충 그러면 십이장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툴리즘은 이게 통조림이라든지 이런데 그 산소가 전혀 공급되지 않을 때 살아가는 균이에요. 아주 독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병원소 다음에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출을 해야 병원소에서 병원체가 탈출을 해야만 감염이 되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호흡기 계통으로 탈출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말, 예를 들어서 재채기라든지 객담, 이 가래 이거죠. 예, 기침, 예, 또 말할 때, 이래서 이제 이게 침이 튀길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코비드19, 즉 코로나19도 비말 감염이 되는 거죠. 예, 백일의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이런 것들이 호흡기 계통의 비말 감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종류하고 이 종류에 해당되는 질환은 시험에 자주 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 질환이 너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 가지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계통, 장관. 이 장관이 무슨 뜻이죠? 예, 소화기 관이란 뜻이죠. 관. 이 관이 실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관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사실상 이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발이 있고, 이렇게 이제 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보세요. 요 입에서부터 구멍이 어디까지? 항문까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 개념이 여기는 몸 안입니까? 몸 바깥입니까? 예, 몸 바깥이에요. 몸 안은 여기가 몸 안이에요. 여기가 몸 안이고, 이 장관 안, 관 안은 몸으로 볼 땐 바깥쪽이죠. 예,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여기에는 이제 분변,
그 대변, 주로 대변이에요. 물론 소변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주로 대변이죠. 하고 이제 토사물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 계통, 비뇨기 계통에 실제로 소변이 욕에 해당되는 거죠. 비뇨기 계통에.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 냉증 할 때 그 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비뇨기 계통하고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처는 상처 부위, 피부의 상처 부위, 그다음에 눈, 코, 그다음에 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처로 볼 수 있겠고, 기계적 탈출은 주사기에 의해서 피를 이제 그 뽑는다든지 할 때 묻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울면서 피를 이제 끓고 나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구더기 있죠. 파리. 이런 파리의 구더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제 물리적으로 기계적 탈출이 일어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모체감이고 우리가 수직감염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어머니한테서 태 안에서 물려받는 거니까 태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과정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전파 경로를 거쳐서 새로운 숙주에 병원체가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전파는 중간 매개물 없이 접촉이, 그러니까 그 환자가 될 사람이 병원체와 또는 병원소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병, 트라코마, 그 다음에 비말액, 이제 숨을 쉴 때 옆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뭐 키스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직접 전파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전파는 첫째로 활성 전파가 있고 둘째로 비활성 전파가 있는데, 활성 전파는 파리, 모기, 이, 벼룩, 진드기,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위생곤충이라고 하죠. 그 위생곤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활성 전파하고, 비활성 전파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활성이죠. 오염된 무생물체, 뭐 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개달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개달물도 그 비활성 전파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우유, 식품, 음료수나 우유 같은 것, 특히 뭐 아주 그 소화기성 감염병의 주 발생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이런 것들이 비활성 전파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개달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사용한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수건이라든지 침구, 완구, 서적,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트라코마, 결핵, 천연두, 이런 것들은 개달물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는 개달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실제 이제 우리는 그 환자가 만진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프트카를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죠. 엘리베이터 그 버튼 같은 거를 이제 환자가 만졌을 때 거기에 병원체가 금속에서도 뭐 3일 이상 뭐 일주일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개달물에서 살 수 있는지는 사실상은 아직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발견된 것이 트라코마, 결핵, 천연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 우유, 식품, 공기, 토양 등을 제외한 모든 비활성 전파체가 개달물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달물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접촉 동물에 의한 감염병의 전파 기전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생곤충이 바로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첫째로 이제 기계적 전파는 곤충의 체표면에 병원체가 단순히 묻어옮기는 것, 예를 들어서 파리에
그 욕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묻어가지고 옮겨지는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소아마비,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생물학적 전파는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배설형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생물학적 전파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증식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생곤충 내에서 병원체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생곤충이 문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제 전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드기에 의한 재규열, 모기에 의한 일본염, 벼룩에 의한 페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식형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기 때문에 이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육형은 뭐냐면 병원체가 위생곤충 내에서 증식은 하지 않는데 성장해요. 성장을 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발육형이라고 합니다. 증식형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발육형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병원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기의 사상충증,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사상충증 이런 것들이 발육형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발육 증식형은 위생곤충 내에서 증식도 하지만 발육도 하는 그런 상태예요. 모기, 말라리아 병원체, 채채파리의 수면병 병원체 이런 것들이 발육 증식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배설형은 배설 글자 그대로 배설하는 거예요. 대변으로 배설돼서 숙주의 피부 및 점막에 있는 미세한 창상 그러니까 상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배설형이다. 그러니까 위생곤충 안에 그 병원체가 들어가서 증식한 뒤에 뭘 통해서 나오느냐? 대변을 통해서 나오거나 또는 뭐 고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코나 눈, 안 이런 데는 이 모세혈관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에 의한 발진티푸스, 재규열, 그 쥐벼룩에 의한 발진열 이런 것들이 배설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란형은 글자 그대로 이게 경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이란 뜻이니까 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뜻이죠. 병원체가 충란을 통해서 전파돼서 제2세대가 병원균을 가지고 계속 전파하는 그런 구조를 경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드기에 의한 양충병, 쯔쯔가무시병이죠. 로키산 홍반열, 진드기에 의한 재규열 이런 것들이 경란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로 신숙주에 침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숙주가 이제 바로 사람이죠. 이게 뭐 생육신 할 때 신숙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숙주라는 뜻이죠. 새로운 숙주, 그러니까 옛날 숙주가 있고 새로운 숙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병원체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죠. 첫째로 호흡기계에 의한 침입은 디프테리아, 천연두, 결핵, 나병, 성홍열, 인플루엔자 100일의 유행성 이하선염, 폐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에 소화기계, 장관을 통한 것은 물, 우유, 음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피, 이게 경유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경란할 때 같은 경자예요. 나는 알을 통한 것이 경란이었죠. 경피는 뭐예요? 피부를 통한 것이죠. 피부 점막을 포함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경피 감염이에요. 파상풍, 트라코마, 와일시병, 페스트, 발진티푸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기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매독, 임질, 연성, 하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6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숙주한테 침입을 했을 때 그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병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 병이 걸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는 감수성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단계는 감수성과 면역력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6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항력이 얼마나 좋으냐를 봐야 돼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저항력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런 저항력을, 자연적인 저항력은 면역력이죠. 절대 방어 능력이 있을 때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감수성은 침입한 병원체에 대하여 감염 혹은 발병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감수성이 높은 거예요. 면역력이 높으면 감수성이 낮은 거예요. 저항력이 높으면 감수성이 낮은 거예요. 이러한 감수성 지수를 접촉 감염 지수라고 하는데,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지수를 감수성 지수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이죠. 다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병원체에 숙주가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수성이에요. 즉 접촉 감염 지수와 같은 말이죠. 고티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고티센은 접촉에 의하여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계 감염병에 있어서 감수성 보유자가 감염되어 발병하는 비율을 고티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 지수, 접촉 감염 지수는 이게 광의의 감수성 지수고, 요게 협의 감수성 지수죠. 예, 이거는 디러버라고 얘기를 하죠. 예, 천연두, 홍역의 95%, 천연두나 홍역은 95%, 백일에는 60 내지 80%, 성홍열은 40%, 디프테리아는 10%, 폴리오는 0.1%. 그러니까 폴리오는 감성지수가 엄청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순서도 꼭 기억을 하세요. 가능한 한 숫자도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수성 지수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소아마비, 폴리오는 현성이고, 현성 대 불현성 감염 비율이 1대 99.9다. 즉, 조금 아까 0.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0.1%가 뭐에 의한 거냐? 현성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폴리오는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단계를 이 감수성과 면역력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면역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크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면역은 종속면역 또는 종족면역, 개인 특이성이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선천면역은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체 내에서 혹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면서 감염에 대해서 방어하는 능력으로 출생할 때부터 가지는 면역을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비특이적 면역, 자연 면역, 자기 방어력과 선천 면역이 같은 말로 쓰이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를 맞을 때 예방주사에 이름이 붙어 있죠. 예방주사에.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예방주사, 그러면은 어디에만 효과가 있다? 코로나19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코비드19 예방주사를 맞고선 100일에가 안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방주사는 특이적이다라는 거예요. 특정 질병에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상대방한 병원체가 무슨 병원체냐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특이적 면역. 이게 이제 선천적 면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후천적 면역은 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폴리오를 앓았기 때문에 폴리오를 다시는 앓지 않는다. 이게 특이적 면역이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획득이 된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만들어진 면역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이다 라는 거예요. 후천적 면역은 다시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인공 능력과 자연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트리스로 이렇게 살펴보면 인공 능동, 여기 인공, 여기 수동,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인공, 이게 자연이죠. 수동이 아니고 인공의 반대가 자연이죠. 예, 자연. 그 다음에 여기 능동, 수동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인공이면서 능동인 거, 인공이면서 자연인 거, 수동이면서 인공인 거, 수동이면서 자연인 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요게 그 얘기예요. 인공 능동, 자연 능동, 인공 수동, 자연 수동. 이게 요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능동 면역이면서 인공인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백신 중에서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변성 독소, 이걸 순화 독소라고도 해요. 이 순화 독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 능동 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설명부터 할게요. 생균 백신에 해당되는 것은 두창, 탄저, 광견병, 결핵, 황열, 홍역,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일본염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고, 사균 백신에 해당되는 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백일해, 일본염, 폴리오, 비형간염, 패스트. 지금 현재 그 코비드19, 코로나19의 백신은 주로 사균 백신이에요. 주로. 중국 쪽에서 만드는 그 사이비 같은 백신들은 생균 백신을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성 독소, 순화 독소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기억을 하고 계세요? 순화 독소는 뭐냐면은 생균은 생균인데 아주 그 힘을 약하게 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능동 면역을 보겠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불연성 감염 후에 발생할 수 있고 질병 이환 후에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이환이라는 뜻이 뭐죠? 이환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환은 질병에 걸린 걸 이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창,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이런 것들이 자동 능동 면역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자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동 면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 수동 면역에 해당되는 것은 모유나 태반을 통해서 일어나죠. 홍역, 폴리오,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인공 수동 면역은 면역 혈청이나 항독소에 의한 것이에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항독소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비형간염은 감마 글로불린 제제를 써서 백신이 아니고 면역을 획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일부 좀 비교하면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공 능동 면역하고 인공 수동 면역의 비교를 해 보면은요. 우선 인공 능동 면역은 발효 시간이 길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길어요. 혈전병은 없고 대상은 건강한 사람한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공 수동 면역은 발효 시간도 짧고 지속 시간도 짧아요. 혈전병 있을 수 있고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게 인공 수동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공 능동 면역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방주사. 인공 수동 면역은 뭐죠? 예, 면역 혈청이나 항독소, 예를 들어서 감마 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인공 수동 면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신숙주의 면역력에 대한 부분을 병원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병원체의 자연사, 요 자연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A 단계를 비병원성기라고 하고 B 단계를 초기 병원성기, C 단계를 불연성기, D 단계를 현성감염기, 2단계를 이 거꾸로 됐네요. 2단계를 회복기라고 이제 할 때 요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사이클입니다. 요 회복기라는 얘기는 결국은 병원체가 죽거나 이제 이탈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회복기 안에 실제는 회복기라는 말로 쓰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숙주가 사망했을 때도 회복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잠복기간, 세대기간, 감염기간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잠복기간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자각 또는 타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잠복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B에서 C까지 넘어가는 요 기간을 잠복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요 기간을 잠복기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대기간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서 증식한 후에 다른 숙주에게 감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이때는 B에서 D까지를 요거를 세대기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감염기간은 병원체가 배출해서 감염력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때를 감염기 또는 전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요 회복기까지 여기가 감염기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연 그 능동 면역에서 이완 후에 영구 면역이 되는 케이스는 천연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 감염으로 인한 면역 체계는 디프테리아, 일본리엄, 소아마비, 콜레라, 결핵. 이완 후에 약한 면역력을 갖는 것은 댕그열, 댕기열이라고도 하죠. 인플루엔자, 세균성 이절, 폐렴. 그리고 이완 후 거의 면역이 생기지 않은 감염 면역이 없는 말라리아, 매독, 임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감염병 관리 우리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서 그 다루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